739 편의 실종. 1962년 3월 16일 플라잉 타이거 라인이 운영하던 L1049 슈퍼 컨스텔레이션 여객기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의 임무는 93명의 미 육군 병사와 11명의 승무원을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로 수송한 뒤 사이공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상은 온화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알려진 기계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과 항공기관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들은 이와 유사한 군 전세기를 수차례 운항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륙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 위 어딘가에서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조난 신호는 단 한 번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와 탑승객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739편과의 마지막 무선 교신은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순항 고도에 도달해 목적지를 향해 직선 항로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통신이 재개되지 않자 미군은 그 시대 최대 규모의 공중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항공 및 해상구조대가 20만 제곱마일이 넘는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해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명정 하나, 떠다니는 파편 하나, 심지어 기름띠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 비행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목격자 증언이 수색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항해 중이던 미국 유조선 SSTL 랜센호가 실종 시각 즈음에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선원들은 하늘 높이 갑작스럽게 밝은 빛이 번쩍였고 그 후 2개의 빛나는 궤적이 바다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선장은 이 사건을 공식 항해 일지에 기록하고 즉시 해군 당국에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이 묘사는 고고도 폭발 시 관찰될 수 있는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공식 보고서에서 빠르게 배제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목격담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739편과 연관 짓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추락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여러 대의 무선 송신기와 비상 위치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는 방금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고 위험한 화물도 없었으며 승무원들은 비행 전 점검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사보타주 가능성도 고려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곧 폐기되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벼락을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근처에 다른 항공기가 없었으므로 공중 충돌도 불가능했습니다. 조난 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여전히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실종된 병사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군 관계자들로부터 모호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한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계적 결함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방부는 명확한 원인을 내놓지 않은 채 탑승객들을 단순히 실종자로 분류하는 최종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739편은 어떠한 의식이나 설명도 없이 공식 작전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흐른 2019년이 되어서야 739편 탑승객들의 이름이 일리노이주에 있는 중동전 참전용사 기념벽에 마침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조차도 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이 비행 임무의 일부가 비밀 정보 작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탑승객 중 몇몇은 통신 및 전자 분야의 특수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행 시기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전략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만약 기밀 화물이나 인원 때문에 이 여객기가 표적이 되었거나 파괴되었다면 그러한 사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조사관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현대적 레이더, 해군 탐지 시스템,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공중 감시망은
초기 실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종류의 여객기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공기의 부품이 해안으로 밀려온 적이 없으며 어선이 잔해를 건져 올렸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사들을 가득 태운 미군 여객기가 맑은 날씨 속 일상적인 비행 중에 조난 신호도 잔해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질문은 더욱 섬뜩해집니다. 들키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침묵의 파도 아래 얼마나 더 조용히 묻혀 있는 것일까요? 발렌티치 실종 사건. 1978년 10월 21일 저녁 20살의 조종사 프레더릭 발렌티치는 호주 멜버른의 무라빈 공항에서 대여한 세스나 182 경비행기를 몰고 킹 아일랜드로 이륙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으며 발렌티치는 나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였습니다. 15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기록한 그는 목적지에 영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유독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의 비행기가 통신 두절되기 전 마지막 몇 분 동안 나눈 무전 내용 때문입니다. 이 교시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해결 항공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오후 7시 6분 발렌티치는 멜버른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하여 자신의 약 1000피트 위를 날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길고 금속성 재질이며 4개의 밝은 조명이 달려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다음 6분 동안 그는 그 비행체의 기이한 움직임을 보고하며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 떠 있다가 그의 비행기 주위를 맴돌더니 그의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발렌티치는 그것이 절대 비행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전은 오후 7시 12분에 걸려왔습니다. 그는 저 이상한 비행체가 내 위에서 다시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맴돌고 있고 비행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엔 침묵뿐이었습니다. 통신은 끊어졌고 발렌티치의 목소리는 2번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주교통부는 즉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항공기와 수색선이 나흘 동안 베스 해협 위에 1000제곱마일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잔해도 기름띠도 어떤 종류의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기간 내내 기상 조건은 양호했으며 이는 폭풍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발렌티치의 비상위치 발신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세스나 경비행기가 하늘 속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무전교신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발렌티치가 방향 감각을 잃어 바다에 비친 불빛이나 천체를 다른 항공기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그가 여러 시간의 야간 비행 경험이 있고 저시정 환경에서의 항법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발렌티치 근처에 다른 항공기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비행 제한 구역이었고 그의 묘사와 일치하는 항로를 비행한 상업용이나 민간 항공기도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한 것은 빅토리아 남부 해안을 따라 이어진 여러 목격자들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여러 사람들이 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녹색 불빛이 발렌티치의 비행 경로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소리 없이 떠 있는 둥근 물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들은 조사관들에 의해 수집되었지만 부처의 최종 결론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호주 항공 당국은 발렌티치가 방향 감각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수많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종사는 무전 교신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묘사는 분명했고 반복적이었으며 점차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그의 마지막 무전 끝에 녹음된 정체불명의 기계음입니다. 음향 분석가들은 그 소리의 출처를 밝혀내거나 알려진 항공 장비로 그 소리를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동기도 없고 발렌티치의 개인 기록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자작극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사 활동, 실험용 항공기 또는 전자기 간섭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는 이 사건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와의 조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가 없는 한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건 발생 수십 년 후인 2014년 플린더스 섬 해안으로 작은 항공기 잔에 조각이 밀려왔습니다. 발렌티치가 몰았던 항공기 기종과 일치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세스나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확히 결론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생했던 마지막 목소리와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훈련받은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기를 따라오는 미확인 물체를 침착하게 묘사하고 명확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한 뒤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항공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늘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 그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령 비행 중대, 제19 비행 편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45년 12월 5일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에서 5대의 미 해군 TBM 어벤저 뇌격기가 이륙했습니다. 제19 비행 편대로 지정된 이 그룹은 대서양 상공에서 3시간 동안의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비교적 맑았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했으며 편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들은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5대의 항공기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색 및 구조를 위해 파견된 6번째 항공기마저도 실종되었습니다. 총 2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해도, 생존자도,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전 세계가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라고 부르게 될 전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항법 문제의 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동쪽으로 비행하여 바하마로 향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넓은 바다를 건너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기지로 귀환하는 표준 항로였습니다. 임무를 시작한 지 약 90분이 지났을 무렵 무전통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상적인 교신이었지만 곧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하며 2개의 나침반이 모두 고장났고 포트 로더데일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같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비행편대 전체가 방향 감각을 잃어 지형 지물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값을 얻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테일러는 그들이 너무 동쪽으로 멀리 날아와 지금 플로리다 키스 상공에 있다고 확신했지만 관제탑은 그들이 경로를 크게 벗어나 바하마 북동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더 멀리 날아갈수록 방향 감각은 더욱 왜곡되었습니다. 교신 기록에는 의사소통, 논리, 그리고 사기의 붕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테일러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선두를 맡으려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 조종사는 본토를 향해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제안했지만 테일러는 주저했습니다. 연료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청된 무전 메시지 중 하나에서 한 조종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게 잘못된 것 같다. 심지어 바다조차 원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규모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군은 항공기, 함정, 잠수함을 파견하여 수천 제곱마일의 바다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19 비행 편대를 찾기 위해 13명의 승무원을 태운 마틴 PBM 메리너 비행정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20분 만에 그 역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근에 있던 한 유조선이 공중 폭발과 함께 불덩어리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닷새 동안 이어졌고 25만 제곱마일이 넘는 구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6대의 항공기 중 단 하나의 파편조차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해군의 조사 결과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최종 보고서는 이 실종 사건을 원인 불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부는 기계적 결함을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항법상의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중위의 어머니는 그가 그 항로를 수차례 비행한 경험 많은 조종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제안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훗날 해저에서의 메탄가스 분출부터 갑작스러운 폭풍과 자기장 이상 현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침반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항공기가 무전 범위를 벗어나 넓은 바다 위에서 단순히 연료가 고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설명도 완벽하게 잔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단 몇 시간 만에 같은 지역에서 6대의 항공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19 비행 편대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적인 해석의 이면에는 진실로 깊고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은 다수의 군 조종사들이 편대 비행을 하던 중 동시에 완벽한 방향 상실과 장비 고장을 겪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구조기마저 그토록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졌을까요? 한 건의 실종은 비극이고 두 건의 실종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 아래 통제된 조건 속에서 6대의 항공기와 27명의 남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더 깊은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논리가 무너지고 장비가 속이며 훈련된 규율조차 붕괴를 막을 수 없는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제19 비행 편대는 그러한 구역으로 날아갔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MH370 편이 실종.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2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은 현대 항공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종 중 하나인 보잉 777-200이하를 이용한 일상적인 운항이었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40분 후 여객기가 베트남 영공에 접근했을 때 민간 레이더에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종석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은 차분하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말레이시아 370. 잠시 후 이 여객기는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그저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항공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논리를 벗어났습니다. 군사 레이더는 나중에 항공기가 말레이시아 반도 쪽으로 서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뒤 인도양을 향해 남쪽으로 계속 비행했음을 감지했습니다. 조난 신호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트랜스폰더는 수동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핸드쉐이크라 불리는 위성핑 신호는 이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에도 6시간 이상 더 비행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도했던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레이더 감시가 거의 또는 아예 미치지 않는 세계 외딴 곳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종 며칠 뒤에야 밝혀졌고 국제적인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H370편 수색 작업은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최첨단 소나 스캔 선박이 해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원시 데이터를 재분석하기 위해 위성 기업들도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역은 너무나 방대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바다 수만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동체의 주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유니옹 섬,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와 같이 멀리 떨어진 해안으로 밀려온 MH370편이 파편으로 확인된 잔해들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회수된 부품 중 어느 것도 실종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치명적인 기계 결함이었을까? 납치였을까? 조종사가 주도한 사건이었을까? 그러나 어떤 이론도 모든 이상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비행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면 왜 조난 신호가 없었을까요? 납치되었다면 왜 배우를 자처하는 성명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면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왜 바다에서 가장 황량한 곳에서 끝을 맺었을까요? 대중의 시선은 결국 기장인 자하리의 아흐마드 샤에게 쏠렸습니다. 분석가들은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 MH370편의 예상 최종 비행 경로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비행 시뮬레이션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대량 살인 후 자살을 연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하리에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인 적이 없고 유서도 없었으며 알려진 동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터 데이터가 순전히 가상의 연습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나 다른 승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어떤 확정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경로를 변경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탑승객의 가족들은 대답 없는 질문들만 아는 채 남겨졌습니다. 여러 정부가 조용히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블랙박스는 끝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수색 기술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MH370의 최종 안식처는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유독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21세기에 상업용 여객기가 이토록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모든 스마트폰이 추적되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핀포인트 정확도로 작동하는 시대에 250톤에 달하는 항공기가 몇 시간 동안 모든 탐지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작전 중도 아니었으며 주요 여행 항로를 비행하던 상업 비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성, 레이더, 그리고 국제항공 감시망이 촘촘한 세상에서 MH370편이 사라질 수 있다면 대체 무엇이 더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사건은 현재의 추적 시스템의 한계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협력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폭로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투명성, 정부의 책임, 그리고 현대 항공이 통제되고 있다는 환상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MH370편이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 없는 모든 질문은 더 깊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침묵이 지배하고 하늘 자체가 진실을 감추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시간 호수의 이변 1950년 6월 23일 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25501편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떠나 미니애폴리스를 경유해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D시사 기종이었던 이 항공기에는 55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미시간 호수 상공을 지나 벤턴 하버 근처 해안선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는 전방의 기상 악화로 인해 고도를 3,500피트에서 2,500피트로 낮추도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비상 신호기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501편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것은 자정 직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해군, 민간 항공국, 그리고 지역 당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배치해 호수 표면을 살폈습니다. 상업용 추적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당시의 레이더 데이터는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색대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호수는 컸지만 마을과 항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추락했다면 파편이 눈에 띌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틀 뒤에 도착했습니다. 해안 경비대 경비정이 해안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의 작은 파편과 시신의 일부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체도 날개도 엔진도 없었습니다. 잠수부들과 소나 탐지팀이 추정 추락 지점에 집중하여 호수 바닥을 훑고 심해로 자기 탐지기를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잔해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까지도 25501 편의동체의 대부분은 미시간 호수의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통신과 신호의 동시다발적인 장애였습니다. 25501 편이 연락이 끊긴 직후 해당 지역에 있던 여러 조종사들은 무전기에서 갑작스럽고 강렬한 잡음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상 관제소들도 정기적 간섭을 기록했으며 이는 통신과 레이더 모니터링 모두를 방해했습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나중에 대기교란의 희귀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전자기파 간섭이 항공기를 먹통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상 조건은 험난했지만 예외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호수 위로 내우전선이 발달해 있었고 난기류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501편은 튼튼한 엔진 여객기였고 승무원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종사의 마지막 교신에는 어떠한 조난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다급함도 패닉도 기계적 결함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신호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은 이 사건에서 여전히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독립적인 연구자들과 다이빙 팀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4년 미시간 난파선 연구협회가 이끄는 한 팀이 유력한 소나 목표물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잠수 결과 그 목표물은 여객기와 무관한 난파선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력해 보이던 단서들은 번번이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동안 해당 지역에서 기록된 기이한 레이더 활동에 대한 보고들입니다. 호수를 따라 위치한 군 조종사들과 기상 관측소들은 종종 논리적인 비행 경로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물체들을 포착했습니다. 비록 2501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미시간 삼각지대를 둘러싼 거대한 수수께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 항공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잔해가 없기에 조사관들은 사보타주, 조종사의 실수 또는 치명적인 기계 결함을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시간주 사우스 헤이븐에 그날 밤 목숨을 잃은 58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비가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대답 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다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상업 여객기가 명확한 레이더 데이터도 비상 신호도 분석할 잔해도 남기지 않은 채 국내 영공 경로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낯익은 영토 위를 나는 단거리 비행조차도 완전한 실종으로 끝날 수 있다는 항공 여행의 끔찍한 맹점을 보여줍니다. 미시간 호수의 표면은 겉보기엔 잔잔하고 얕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배와 비행기, 그리고 증거마저 집어삼킨 심연이 존재합니다. 25501편은 그 숨겨진 침묵의 일부가 되었고 대답 없는 결말은 지금도 파도 위로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비행한 헬리오스 여객기 2005년 8월 14일 헬리오스 항공오이 이 편이 사이프러스의 라르나카를 출발해 아테네를 경유하여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보잉 737 여객기에는 11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객기가 에게에 상공을 순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 항공교통관제소는
항공기가 통신 연결 없이 영공에 진입하자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을 호출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즉각 군용기들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발견한 것은 전 세계 항공계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의식이 있는 승무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공군의 요격기들이 아테네 인근에서 여객기에 접근했을 때 조종석 창문을 통해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부조종사는 조종관 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객실 전체에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항공기는 자동 조종 장치로 비행을 계속하며 서서히 고도를 높였고 넓은 궤적을 그리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긴 후에도 비행기는 3시간 가까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기 직전 안드레아스 프로드롬으로 신원이 밝혀진 한 승무원이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종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수동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려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보잉 737은 연료가 고갈되어 그리스 그라마티코 인근의 산악지대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121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이자 현대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는 인적 오류와 기술적 실패가 빚어낸 끔찍한 연쇄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이륙 전 정비원들이 기내 여압 시스템을 자동 모드로 재설정하지 않고 수동 모드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항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기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승무원과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서서히 저산소증에 빠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이 단 몇 분 만에 방향 감각을 잃고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승무원들은 경고 알람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비행 초기부터 기내 고도 경고음이 울렸고 이는 즉시 하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기장조차 어째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알람이 보잉 737 기종에서 이륙 설정 경고음과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인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방치한 훈련 프로토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승무원들이 의식을 잃은 지 한참 후에도 조종 패널이 조작된 흔적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아마도 그 승무원이 수동 조종을 시도했음을 시사합니다. 영웅적이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간 그의 마지막 노력은 만약 경고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고는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의 어떠한 개입 없이 오로지 사전 프로그래밍된 항법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스스로 날았습니다. 항공교통관제소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군용기들은 상황을 목격했지만 제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여객기는 조용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세며 하늘을 가르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고장도 없었고 사보타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쇄적인 실수, 침묵, 그리고 놓쳐버린 신호들은 아무리 일상적인 비행이라도 스위치 하나, 신호 하나를 오인하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네는 해답을 주었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찰나의 순간이 아닌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고요한 질식 속에 일어난 추락사고라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객기가 맑고 푸른 하늘을 뚫고 완벽하게 날아가는 동안 승객들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522편은 현대 항공 역사상 가장 초현실적인 참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기체 스스로 허공을 향해 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난당한 보잉 727, 2003년 5월 25일 N844A라는 꼬리 번호를 가진 보잉 727 여객기 한 대가 앙골라 루안다의 콰트루드 페베레이루 국제공항 활주로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때 아메리칸 항공에서 운항되었으나 은퇴 후 화물 수송용으로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석유 산업 물류와 관련된 회사에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1년 넘게 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해질녘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륙 허가도 통신도 없이 심지어 트랜스폰더마저 꺼진 상태에서 보잉 727이 활주로로 진입해 가속하더니 그대로 이륙해버린 것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27 기종을 조종할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구경꾼들은 경악했습니다. 활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누구도 그 이륙을 허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듯 지상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조종석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비행 계획서도 없었고 송신된 트랜스폰더 코드도 없었습니다. 육중한 여객기는 이륙하자마자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 대서양을 향했고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늘 속으로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즉각 국제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미국의 항공정비사이자 조종사인 벤 찰스 파디아와 콩고 출신의 조수존 무탄투였습니다. 파디아는 항공정비 경험이 풍부했고 경비행기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업용 727을 조종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무탄투는 알려진 비행 자격증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비행기가 사라지기 전 두 사람이 기체 근처에 있는 모습이 찍혔지만 실제로 탑승하거나 이륙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들이 비행기를 자발적으로 탈취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은 항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보잉 727은 거대하고 복잡한 제트기로 일반적으로 3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혹은 훈련받지 않은 두 사람이 조종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런 화물기 구조에서는 조종석이 구형, 항공 전자장비와 아날로그 제어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의 시동을 어떻게 걸었으며 어떻게 지상 활주를 하고 이륙까지 성공했는지는 사건의 핵심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항공기는 연료를 넉넉하게 적재하고 있어 무려 2,400 해리 이상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나 해안 지역에 도달할 수도 있었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 항공기가 테러 공격에 사용되기 위해 도난당했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영공 전역에 즉각적인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나토와 FBI가 최우선 수배령을 발동했습니다. 위성 감시망이 분석되었고 예상 궤적을 따라 위치한 항구와 비행장들이 수색되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락 지점도 없었고 이와 일치하는 불법 항공기가 요격된 기록도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단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비행기가 서아프리카의 외딴 비행장에 착륙했다거나 기니에서 목격되었다는 몇몇 보고가 떠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항공조사관들이 앙골라로 직접 향했지만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부패가 그들의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믿을 만한 목격자 진술도 신빙성 있는 레이더 반사 신호도 위성 데이터도 그 소문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FBI는 활성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 위협에서 미해결 미스터리로 전환되었습니다. 현대시대에 어떻게 온전한 크기의 상업용 제트기가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소형 경비행기와 달리 보잉 727은 높이가 40피트에 달하고 날개폭은 100피트가 넘습니다.
경납고에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20년이 넘도록 항공기의 부품 하나조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랜딩 기어도 꼬리 날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절도였다면 항공 역사상 가장 대담한 범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잔해 하나 남기지 않은 사고입니다. 의도적인 은적이었다면 그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가능성은 누군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절대 발견될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으로 날아간 AN7이 1995년 12월 19일 카자흐스탄 정부의 안토노프 7이 항공기가 인도의 차크 다드리를 이륙해 카자흐스탄의 심켄트로 향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고위급 카자흐스탄 군 사령관인 발레리 예르타예프 장군과 그의 보좌관들, 그리고 승무원들을 포함해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사 및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이 쌍발 엔진 제트기는 경험 풍부한 요원들과 함께 정상적인 비행 조건 하에 운항 중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외교적 임무의 일환이었으며 북쪽을 향하는 직항로를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험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힌두쿠시 산맥 지역을 지날 때쯤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비상호출도, 신호기도, 추락 현장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초기 보고들은 높은 고도에서의 엔진 성능과 관련된 기계적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노프 AN7는 북극이나 산악지대에서 자주 사용될 만큼 그런 극한의 조건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종이었습니다. 승무원들 또한 전투 지역을 포함해 이 기종을 수없이 조종해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으로 인도와 카자흐스탄 당국은 러시아 항공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합동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 지형과 해당 지역의 정치적 긴장이 수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인 항공 정찰과 정보 수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성 스캔에서도 잔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상 수색팀은 군사 파벌들이 통제하는 고도의 보안 구역에서 접근을 거부당하는 등 물리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보 요원들은 훨씬 더 불안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예르타예프 장군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 국방 체계 내부에 구조 조정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무기 이동과 관련된 기밀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비행기가 요격당했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납치되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나 무전 방해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록 장치의 모든 데이터는 유실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통제된 영공에서 어떤 이상 징후도 감지되기 전에 트랜스폰더가 먼저 송신을 멈춘 것은 매우 드물고도 불길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 이동을 우려한 지역 군사 강국에 의해 격추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비행기가 항법 오류로 경로를 벗어나 감시되지 않는 지역에 추락했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상도가 제한적이었음에도 위성 감시망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했어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열 신호도, 연기 기둥도, 지진 충격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큰 항공기가 내륙 위에서 목격자도, 잔해도, 신호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실종 당일 밤 북부 파키스탄의 외딴 마을 주민들이 거대한 비행기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 보고들이었습니다. 이 진술들은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레이더 재분석 역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훗날 카자흐스탄 기록 보관소에서 내부적으로 타사를 의심하는 기밀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문서는 심하게 검열되어 있었고 그 진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예르타예프 장군의 이름은 군 기록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이 추락은 미해결 항공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떤 추모비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원인도 끝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AN72 사건은 항공 역사상 하나의 유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해가 접근할 수 없는 심해로 가라앉는 해양 실종 사건들과 달리 이 비행기는 수많은 국가의 방공망과 레이더 네트워크가 닿는 내륙 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비행 궤적이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은 기록될 틈조차 없었던 갑작스러운 대참사거나 추적을 피할 만큼 치밀하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정치적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항공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N72를 둘러싼 침묵은 단순히 실종된 제트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기밀, 군사 자산, 그리고 영공이 맞물리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구역에서는 대개 진실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착륙 직전 사라진 DC-3. 1948년 12월 28일 에어본 트랜스포트가 운영하던 더글러스 DC-3 항공기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떠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일상적인 비행 중 사라졌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29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상 조건은 잔잔했고 시야는 맑았으며 여객기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50마일 떨어진 곳, 레이더와 무전 교신이 모두 닿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는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 마지막 교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구조 신호도 잔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DC-3은 신뢰성과 실적이 입증된 튼튼한 항공기였습니다. 조종사 로버트 링키스트 기장은 경험이 풍부했고 그 항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마지막 구간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10시경 마이애미 항공관제소는 승무원의 마지막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기계적 문제에 대한 언급도 다급한 기색도 또 문제의 어떤 충돌의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지 않자 해안경비대는 플로리다 남동쪽 해안을 가로지르는 수색 작전을 즉시 개시했습니다. 항공기 선박 구조대원들이 며칠 동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고 순찰이 철저하며 수심도 비교적 얕은 구역이 있어 잔해 회수에 매우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조각의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 좌석, 쿠션, 수화물 혹은 시신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와 32명의 탑승객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기이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DC-3의 무전 송신기는 이륙 전부터 간헐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배터리 잔량도 정상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객기는 비행 허가를 받았고 어떠한 안전 경고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부조종사의 비행 기록부는 기체의 문서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정비 기록에서도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점들은 관리 감독의 부실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맑은 하늘 아래 목적지를 불과한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비행기가 여러 대의 레이더 기지와 가까웠으며 미국 영공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고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회랑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마이애미에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그토록 감시가 삼엄한 구역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론가들은 이 비행 경로가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가장자리를 통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국은 공식 보고서에서 그러한 이론들을 탐구하는 것을 거부했고 원인 불명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급격한 기압 저하부터 전기 고장으로 인한 공중분해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장 교란, 미확인 비행 물체의 간섭, 혹은 해당 지역의 비밀스러운 군사 활동에 대해 추측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이론도 물리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잔해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설명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
플로리다의 한 인양 잠수부가 DC-3의 형태와 일치하는 난파선을 해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의 조사 결과 그것은 다른 항공기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발견 보고들도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NC 이류 경영이 편히 마지막 순간은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유독 섬뜩한 이유는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막 진참이었고 날씨는 온화했으며 비행은 짧았고 목적지는 코앞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아마도 착륙을 준비하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19 비행편대나 MH370편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DC-3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도 무전의 공포도 수색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을 향해 당당히 날아가던 비행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뿐입니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흐려지는 친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사라질 때 그것은 비행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두려움을 줍니다. 실종이란 항상 거리나 위험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늘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니까요. 칼 007 격추 미스터리 1983년 9월 1일 뉴욕에서 출발해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 칼 007편에는 200예수 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이 항공기는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섬 상공에 통제된 소련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소련의 레이더 기지와 군용기들이 수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항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3시 26분, 소련의 수호이 15 전투기가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객기는 파괴되었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잔해는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단순한 항법 오류로 인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의 항공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여객기의 자동 조종 장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수백 마일이나 경로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편차가 너무 컸고 지속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어떻게 조종석 승무원들이 그런 오류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항공기는 경로 수정 없이 여러 항법 확인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음성 기록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경로 이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공 분석가들은 여객기가 의도적인 항로를 따르고 있었으며 아마도 인근의 미국 정찰기를 그림자처럼 따라가며 비밀 정보 수집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칼 007편이 격추되었을 당시 같은 지역에서 미군의 정찰기인 RC 135가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보잉 747이 정보 수집의 위장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소련 당국의 즉각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상업용 비행은 군사작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비행 타이밍과 여러 차례의 통신 시도에 반응하지 않은 한국 승무원들의 미스터리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관측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소련 해군이 추락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국제사회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들은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침내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가 공개되었을 때 그 내용은 면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기록은 조종석 내의 혼란을 보여주었지만 유격기의 존재나 미사일 추적을 인지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오디오의 일부 구간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소련의 비밀주의 및 엇갈린 보고들과 맞물려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회수된 유해 혹은 유해의 부재였습니다.
시신의 일부만이 수습되었고 여러 부검 보고서들은 고고도 기압 저하와는 일치하지 않는 기이한 손상들을 묘사했습니다. 일부 파편에서는 폭발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체의 몇몇 핵심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미사일에 맞은 여객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잔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검증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국제적 충돌로 비화할 뻔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행동을 대학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소련은 자국의 영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진실은 더 이상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러티브를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국가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백들을 남겨둔 채 불완전한 이야기들만 고수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1993년이 되어서야 러시아 관리들은 마침내 블랙박스 원본 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일부 기술적 측면을 해명해주긴 했지만 어째서 항공기가 의도된 항로에서 그토록 멀리 벗어났는지, 그리고 왜 요격을 피하거나 인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칼 007 사건은 항공 역사상 매우 기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인 사격으로 인한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편집증, 지정학적 비밀주의, 그리고 민간 항공이 끔찍한 침묵 속에서 정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007 편의 승객들은 단순히 미사일의 희생자가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질문들과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의 희생자였습니다. 한 여객기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격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이야기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남아있을 때 이 미스터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네들이 빤히 보이는 곳에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국가들이 무엇을 숨기기로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창문이 됩니다. 결론. 이 10건의 실종 사건들은 개별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운명의 장난이나 광활한 바다의 무작위성 속에서 길을 잃은 단순한 사고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통제되고 조사되었으며 종종 목격되기까지 했으나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기이한 소실점들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폭풍 후 치는 하늘을 나는 통제불능의 조종사들도 잊혀진 정글 위를 나는 엔진 고장난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하고 관제탑이 허가했으며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들이 조종하고 현대 세계의 눈이 지켜보던 항공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바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군사 레이더망, 글로벌 조난 주파수, 그리고 수색 및 구조 프로토콜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 시스템들은 실패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회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뒤따르는 것은 언제나 거의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검열된 파일, 기밀 보고서, 그리고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론은 텅 비어 있는 언론 보도문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잃어버린 항공기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의 전체를 밝히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멈춰버리는 거대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략의 패턴, 말끝을 흐리는 질문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학, 물리학, 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실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격자들은 기이한 빛이나 일그러짐 혹은 방향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이더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마지막 교신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잔해가 수습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해답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들을 연결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항공기의 기종도, 날씨도, 조종사의 실수도 아닙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폐, 침묵,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그럴듯한 변명 뒤로 후퇴해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에게는 반쪽짜리 대답만이 주어집니다. 대중에게는 원인불명이라는 딱지가 던져지고 하늘은 아무런 항변 없이 자신의 비밀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 침묵이 그토록 조직적인 것이라면 그 의미는 단순한 항공 이상 현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억누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에 있는 치명적 결함이든 기술에 대한 맹신이 낳은 취약점이든 아니면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진실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중 단 하나라도 인류의 관습적인 설명을 넘어선 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모든 구조물들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단지 잃어버린 생명의 수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지식의 무게로도 측정됩니다. 실종된 항공기들은 실종된 기회들이기도 합니다. 비밀 속에 묻혀버린 각각의 잔해들은 인류 지식의 진화 과정에서 은폐된 챕터입니다. 만약 미지의 무언가가 비행, 공간 또는 우리의 지각을 방해하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건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다가올 재앙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상업용 항공이 인간의 활동 중 가장 안전한 영역 중 하나라고 듣습니다. 모든 비행이 지도에 그려지고 모니터링되며 철저히 통제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10건의 사건들은 그 통제라는 것이 때로는 진실이 아니라 그저 만들어진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머리 위 하늘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며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곳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패턴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단지 이 비행기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비극은 진실 역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이 거대한 침묵이 과연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감히 인정하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